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는 94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94, 95페이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 점 잘 확인해 주시고 새롭게 나가게 된 프린트 전부 다 확인해서 잘 뽑아서 이제 수업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북한 역사를 많이 안다면은 통일부와 관련해 가지고서 일 같은 것을 갖게 된다면 좋긴 하겠죠. 자,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하고 적어도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래야 북한하고 이제 통일을 논하든가 하다못해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토당토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싸우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북한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북한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 어떻게 지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 펴주세요. 자, 먼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독재,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다고 한다면 뭐 탈북민,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한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기도 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도 바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국가를 세웠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북한에도 여러 굉장히 많은 정치가들이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 시작에 대해서는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이 이 김일성을 앞장 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국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뭐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박헌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김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해볼 만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일성에게 일단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북한은 김일성이 완전하게 장악을 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 종류의 여러 파이에 해당하는 사회주의 파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공산당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6.25 전쟁의 책임은 분명히 북한한테 있습니다. 바로 특히 그 중에서도 김일성이 확실하게 판단을 잘못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간에 김일성은 이때 당시에 전쟁을 터지면서 초장에는 잘 나갔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실패하게 됐는데, 지금도 북한은 이 전쟁을 자기네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전을 해요. 하지만 진짜 그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김일성은 전쟁에 대한 바로 책임을 물어가지고서 다른 자신이 반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숙청했었을까요? 북한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6.25 전쟁은 절대 북한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남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김일성은 바로 사회주의, 이 북한이라고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6.25 전쟁을 이용해서 최소한 자기가 권력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기는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었던 파조차도 숙정하고 그 외에 차례차례 중국에서 들어왔던 사회주의 파라든가 국내 쪽에서 들어왔었던 사회주의 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 그 계파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면서 김일성이 완벽하게 이 공산당 자체를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일성이 혼자서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의 사회주의의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그 다음에 소련과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라 볼 수 있었어요. 세 개의 나라였었으니까 이 세 개의 나라들이 마치 남쪽에는 한미일의 그 삼각편대가 있는 것처럼 반공을 위한 북한 쪽에서는 바로 사회주의의 바로 북한과 소련과 그 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서 중국과 소련이 되게 다툼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져요. 심지어는 국지전 전투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비록 동북아시아의 트로이카로 불릴 수 있었을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긴 하지만 국력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중국만큼은 안 되고 소련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편을 들자니 중국이 계속해서 눈치 줄 것 같고 중국의 편을 들자니 소련의 편을 들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짜증났었던 이때 당시에 북한은 몰라 나는 그냥 독자적으로 나갈래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중소 이념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스스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해 나갑니다. 사회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가가 유지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뭐 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점차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때 바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등에 있는 그 주체사상,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주체사상, 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세의 간섭을 전부 다 거부한다. 즉 외국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즉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북한을 말합니다. 바로 간섭을 하는 것을 무조건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외세 간섭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주의를 주장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상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나라를 이 생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가 바로 사상의 주체.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에도 남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항상 자주적으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떳떳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주적 정치를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의 자립. 즉 남의 나라에게 의존해가지고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기서 우리나라는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이 경제가 휘둘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예 경제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의 자립을 주장합니다. 즉 중소 이념 분쟁에 대응해서 독자 노선을 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굉장히 약화가 된 겁니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는 아무리 북한 경제가 그동안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남쪽에서는 남한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비상시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100%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법도 없고 주체 사상이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들어가야 할 돈들의 상당수를 경제에다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국방에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북한의 그런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양새는 좋잖아요. 자립적으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겠다. 뭐 이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창시했던 김일성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때 당시에 북한 백성들이 거의 강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지 이제 선생님도 김일성을 안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1인 독재 체제, 즉 김일성은 이걸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서 국가의 통치 이념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유일한 사상으로서 주체 사상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김일성만을 위한 그런 국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또 시진핑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던데 중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혹은 그 직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다른 후계자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그런 후계자를 아예 다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정적, 그런 사람들 전부 정적으로 여겨가지고 다 싹을 다 죽여버리다 보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느냐? 내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유일한 사상을 만들고 바로 이런 유일한 사상을 유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 보고 배우면서 따라했었던 내 아들에게 바로 물려줘야 이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원래 북한이란 나라는 세습제제가 인정되는 그런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한의 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는 바로 김일성의 가문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문제점이 있게 됐던 것이에요. 이런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민들에게 바로 우상화 작업을 열심히 시행을 하게 됐다 볼 수 있겠죠. 각 지역에다가 뭐 김일성 동상 여러 개 세워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 여러 개의 기념비 건립, 기념비뿐만이겠습니까? 뭐 백두산 뭐 그런 근처에는 뭐 김일성이 태어났다더라. 뭐 실제 김일성이 거기 태어나는지는 솔직히 그렇게 보긴 되게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데다가 기념관 같은 거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렇게 된 그런 상황에서 60년대 후반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서 그래서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화해의 무드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열심히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했었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한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남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많이 키우고 그 다음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많이 키우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하고 민주주의 진영이 이렇게 친해진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김일성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쯤에 마침 남한 쪽에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라 볼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부장이었던 이후락이 바로 북한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이 협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른바 7.4 남북 공동선언을 내세우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둘 다에게 같이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 남한 쪽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남쪽은 박정희고 북쪽은 김일성이고,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바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서 협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박정희와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가 같이 양쪽에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지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남한 쪽에서는 유신헌법을 만들었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박정희의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완전히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유신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김일성의 경우에 바로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만들었었던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통치 이념 확 박아버려요. 이게 사회주의입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뭐 그렇다 치는데 주석제라고 해가지고서 글쎄요, 김구 주석처럼
바로 북한에서도 주석제를 실시해가지고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인 거죠. 이 대통령 자리에 바로 이 김일성이 스스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석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요거부터 먼저 적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일성의 권력 강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 6.25 전쟁의 책임을 물어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동그라미 2번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김일성 독재 체제. 김일성 독재 체제 이걸 강화시켰다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에 바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그런 이념 분쟁에 따라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자, 사회주의 국가 간의 바로 관계 악화에 대응해서 독자 노선을 이때 당시에 취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고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별표 하나 주체사상의 체계화에서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외국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고 외세 간섭을 폐지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상의 주체를 이루고 세 번째는 자주적으로 정치를 이루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남의 경제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경제를 만들겠다. 다섯 번째는 국방의 자위, 즉 국방의 자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암만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이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북한은 이때 당시에 나중에 가서는 이런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핵 개발을 한 것이 아닐까. 왜? 핵이 있으면 북한 경제가 아무리 낙후된다고 하더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 핵 가지고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식의 바로 부분을 노렸다고 하는 건 측면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1번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 동그라미 2번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유일사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김일성의 유일체제의 성립에서는 우상화 작업, 북한 곳곳에 김일성 동상과 기념비 같은 걸 건립합니다. 뭐 기념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1인 독재 체제의 확립에서는 1972년에 동그라미 1번 빈칸 적겠습니다.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듭니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것과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바로 유신헌법이었던 거죠. 이거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뭘 했었냐면은 동그라미 기억, 국가 주석제를 도입하고 동그라미 니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국가의 통신任務삼게 됩니다.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는 동그라미 이제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김일성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김정일의 등장은 어땠었느냐? 이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정일이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후계자에 등장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교과서 9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3대 소조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다시피 문화와 그 다음에 기술과 그 다음에 사상이라고 하는 건 측면에서 혁명을 새롭게 이루어야 된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이 이것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자, 이것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른바 기술과 문화와 그 다음에 사상 이런 측면에서 혁명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뽑아서 그들을 소조원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조원들의 경우에는 이 북한 지역에서
혁명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좀 기술적으로 좀 들떠져 있거나 뭐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지역에다가 바로 이 소조원들을 파견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는 간부라든가 주민들을 가르쳐서 거기에서 이른바 이제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는 바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나 봐요.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바로 공로로서 바로 이 김정일은 이른바 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확실하게 이제 임명이 되게 됩니다. 1980년대 아예 후계자 짝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북한에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그 국가 예산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군대에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 가장 파워가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자기 아들을 임명한 겁니다.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0년대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 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터졌느냐? 그만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김정일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됐던 것이죠. 그 결과 권력 승계가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김정일이 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서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뭔가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통령은 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주석인데 김정일은 일부러 아버지였었던 김일성이 죽은 다음엔 바로 그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주석 자리를 계속해서 공석을 냅둬요. 공석을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는 실질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의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무인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김정일의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은 힘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항상 군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제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군대가 앞장서서 이 나라 전체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군대는 모든 거에 있어서 대우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선군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걸 내세우고 이걸로써 바로 군대의 힘을 비정상적으로 키운 다음에 바로 그 군대를 다루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즉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2011년에 정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김정은이 그 자리를 세습한 다음에 지금까지 있게 되었던 상황이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일의 권력 세습.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장에선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인 석상에 이제 김정일이 등장하게 됐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만한 별표 1개 반 3대 혁명 소조 운동 3대 혁명 소조 운동 이것을 주도했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일이요. 사상과 기술과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 밑줄 다음 줄에 동그라미 칩니다. 소조원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이 각 기관 및 생산 현장에 파견되어서 간부와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면서 사회 전체를 진보적인 그 국가들로서 이제 그 앞장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공로로서 후계자로 확실하게 인정이 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권력 승계 1980년대 80년에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2번 동그라미 2번 이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 북한
을 통치하게 되죠. 거기까지 밑줄 쫙. 동그라미 3번에는 바로 선군사상, 군대를 앞장 세우는 군 사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선군사상, 군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치를 실시를 강조하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1년에 사망한 다음에는 바로 김정은, 빈칸을 넣겠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